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도는 왜 가난해졌는가? 표면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결국 이 문제다. 인도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이 200년간 식민 지배를 하면서 뺏어간 돈이 45조 달러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인도가 가난한 건 무조건 영국 탓이고 모든 건 영국 탓이다. 인도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맨날 듣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뭄바이만 보고 그게 인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도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 뉴스와 정책 발표는 항상 이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개도국이라든지 신흥국가들 초반에 다 이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독 인도가 뭐 더 심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였냐면요.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 스페셜한 시간으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출연이 약 한 1년만 앞섰다면 네. 저는 한국의 대선 구도가 바뀌었다. 그렇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강력한 네. 지금 우리 인도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을 좀 고민해달라는 네. 국민들의 부름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자, 이분이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말씀해 주시는 매력적이죠. 게. 군더더기가 없어 말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2% 이후에 처음입니다. 말에 군더더기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선에 이분이 나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분은 꺼려 하시나 네. 왜 저분을 왜 안 하냐 하는 국민들의 여론.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과했던 멘트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네. 여튼 지난 출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좀 모셨습니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의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리랑카를 사이에 둔 미중 전쟁의 배경이라든지 인도 얘기 조금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질 만한 나라 그동안 많이 안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본체로 들어가죠? 본체로 들어갑니다. 본체. 그 동네의 가장 큰 나라, 네, 인도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죠? 영어로는 인디아. 인디아. 네. 네. 인디아는 왜 인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인디아 하다가 그냥 한자로 쓰기 좋은 인도로 간 건가요? 예, 그렇죠. 발음에 따라서 네. 한문 예전에 이제 불교가 수입될 때 네. 그때 이제 가차. 어떤 용어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음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 같은 경우도 각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의미가 되지만 그냥 불타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네. 타자 떼고 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불교 이렇게 네. 부르게 네. 되는 거죠. 불란서, 나선, 예. 다 그런 거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인도란 나라를 좀 자세히 알려주실 것 같은데 인도란 나라는 인도하면 우리 이프로님은 제일 앞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인도. 약간 저는 그 겐지스 강에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청결하지 않아 보이는 듯한 느낌의 어떤 목욕 요거랑 요가 하시는 분들 요가 하시는 분들 생각나고. 조금 생활 수준이 좀 높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 같은 거? 그리고 인도 영화. 영화 발리우드. 중간에 한 번씩 막 나와서 춤추고 하는 영화 있죠. 그런 것도 생각나고. 인도.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대체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비슷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인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분들에게 인도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인도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빈곤의 비참함. 그러니까 이제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런 네네네.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도는 왜 가난해졌는가라는 테마 아래 그 인도에서 나오는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좀 드리면 좋겠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결국 이 문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충격적인 거는 벵갈 대기근 때 나온 사진들일 겁니다. 그때 200에서 300만 사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42년부터 44년까지. 1942년이요? 예, 예. 네. 그때 처칠이 일부러 다 굶겨 죽였다라는 극우파의 주장에서부터 그렇지는 않다라는 해석들까지 많은데요. 이런 역사적인 논쟁 말고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며칠 전에 좌이샹칼 인도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유럽이 200년간 식민 지배를 하면서 뺏어간 돈이 45조 달러다. 인도에서 예. 예. 그런데 계산이 어떻게 나올까요? 45조 45조 달러면 한 5경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맞죠? 예. 그 액수를 상상도 안 논쟁을 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아니 유럽에서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인도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 하지 마라. 당신들 우리한테 와서 사고 친 것도 이미 많다. 빚 갚은 적 있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러시아 뭐라고 할 거 아니다 너희들이. 예, 예. 침략이야 뭐 너희들이 먼저 유행시켰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액수도 계산하고 있다 이런. 그러면 이 액수 계산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예전에는 상상이 안 됐는데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양적 거시 경제사라는 부분을 그 분야를 한 분이 이제 개척을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학문적인 연구가 나옵니다. 18세기 인도의 GDP 성장률. 예. 17세기 인도의 GDP는 뭐 유럽과 비교해서 몇 대 몇인가 얼마다. 뭐 이런 예,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인도 우파들은 전부 다 그 인도가 훨씬 더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데 영국 때문에 가난해졌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인도가 가난한 건 무조건 영국 탓이고 모든 건 영국 탓이다. 이게 이제 인도 우파의 기본 수사적인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약간은 좀 색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도의 당뇨 환자 인구가 5억 3,700만 명,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네. 인도 당뇨 환자만 5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인도인 15%가 유병자로 생각하고요. 유병자 중에 57%는 진단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을 걸로 추정은 되나?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그 IIT 인도 공과대학 마드라스에서 연구를 해서 인도 사람들 유전자에 특이점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다지 뭐 정치적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브라운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근을 겪어서 굶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죽은 그렇죠. 사람 있고. 그렇죠. 그 살아남은 사람의 손자 세대에 가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7배 높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왜? 살아남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몸이 한번 극단적으로 음식물을 못 먹어서 죽을 상태까지 갔다 돌아오면 네. 몸은 이제 모든 기회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다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지방으로. 다음번에 굶을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 설명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그렇게 단기간에 그 우리의 유전자가 적응을 하는지 논쟁거리입니다. 네, 여기서 네. 그 논쟁이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저는 엊그제요. 저희 고등학교 때 아들하고 잠깐 어디 갔다가 예,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먹다가 한 반 정도가 남는데 버리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나는 50년을 살아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남기고 버린 적이 없어요. 예. 물론 먹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든 아이 너무 좀 다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오라고 해 뭐 빨리 뛰어가야 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나 저는 그걸 입에다 넣고 씹으면서 갔지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는 버리더군요. 근데 그게
그게 용납 안 되는 일이긴 하나 그 친구의 몸에는 훨씬 더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논쟁하려는 바는 아니라 이건 뭔가 경험의 축적에 따른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예.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우린 이번 기회 아니면 자식 잘못 들었구나 내가. 헝거를 모르는 거야 놈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눈에 보이는 거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모럴이 몸에 배어 있는 눈에 어릴 보이는. 때부터. 그럼요. 예, 어릴 때부터 그런 세대이긴 한데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 우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네. 식민 시기에 기근이 31번 있었다. 네. 그리고 토탈 8,4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음. 따라서 인도 당뇨병은 다 영국 때문이다. 그로 인한 치료비. 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 모든 보도와 그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지향점은 책임은 영국에 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오늘 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인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고 그걸 이해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한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을 했는데요. 네. 국가 주 정책으로 추진했던 성공 사례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9,200만 개의 화장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화장실을 만드는 게 예. 국책 과제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2년만 해도 농촌 지역에서 화장실을 가진 가구 수가 39%가 못 됩니다. 10집 중 6집은 아예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모두 항아리 들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나가서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하고 뿌리고 오고. 예. 그런데 그게 뭐 위생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갖춘 집들 중에서도 79%는 작동이 안 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작동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푸세식이면 그때그때 퍼줘야 되고 뭐 마을 공용 화장실이면 과거에는 누군가 저희가 화장실이라고 알고 듣긴 예. 했다 하는 수준.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도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맨날 듣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뭄바이만 보고 그게 인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전국에 그 상수도 연결망을 가진 가구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요. 네. 예. 그 상수도 연결망을 가진 집들이 평균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얼마나 물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평균이 3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예. 3시간 하루 3시간만 물이 나온다. 예. 평균 전국 평균은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부자 동네에는 계속 대부분 나오고. 꾸준히 나오고요. 가난한 동네에는 거의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예.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지. 예. 어찌 나오다 안 나오다 합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스리랑카에 전기가 들어오다 정전되고 들어오다 정전되고 한다고 계속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부유층들 집안에만 잘 들어가죠? 그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치 권력의 통제를 받는 그 기관이 있고요.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영역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통제를 벗어난 테크노크렛들이 자리를 잡아서 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별도의 권력 집단을 형성한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뭐 한국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토지주택공사 뭐 아니면 LH 뭐 공기업? 이런 것처럼 공기업 비슷하게 돼 있는데 선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통제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로부터도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그러니까 델리 개발청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부자 동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자원 배분을 하고
아닌 곳엔 안 하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삼촌이 한전 다녀구나. 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삼촌이 그러면 일산에는 전기를 끊고 분당에는 전기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산이라는 땅 자체가 사실은 농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규정상. 규정상은. 예. 네. 그리고 분당에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를 끊고 싶으면 양쪽 다 끊을 수 있는데 여러 명분이 있군요. 예. 그러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자비를 중단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기술 관료들이 별도의 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네. 외부인의 시선에서. 아니요, 저희는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요즘은 좀 덜하나?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 나라였어요. 맞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룰은 룰대로 있고 관행은 예. 관행대로 있고 예. 또는 룰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걸려고 나가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 위생과 직원이 모든 자영업자를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그게 인도를 이해하는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자 도로, 전기, 통신망, 상하수도 아무것도 없는 기반 시설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공장을 세워서 제조업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네. 제조업이 없으니까 4대 보험을 받는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없으니까 다시 기반 시설을 만들 돈이 없죠. 그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또 공장을 못 짓죠. 그래서 이 무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모든 경제 뉴스와 정책 발표는 항상 이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고리만 해결을 하는 행운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기반 시설부터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인도 정도 되면 그래도 꽤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면 기반 시설 정도는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차관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워낙 넓어서 그런가? 이게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 20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요. 네. 인도 GDP 중에 10.8%만 투자 가능한 가용액입니다. 나머지는 투자가 불가능한 개수고요. 그러니까 아주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만 소득세를 냅니다. 100명 중에 1명만 원천 징수를 당하고요. 인도에서요? 예, 아무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게 이제 50만 루피 연봉 이하는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를 면제해 주고요. 50만 루피면 대략 1루피가 지금 이제 1달러가 70이 넘습니다. 1달러가 70루피예요? 예. 그럼 70, 50만 80. 달러면 예. 약 한 10,000달러. 7,00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7,000달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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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연봉 문제인데요. 1,000만 원 이상만 받는구나.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인도에서는 무슨 경제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11, 12년, 13, 14년 이렇게 회계연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4월 달부터 회계연도가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새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를 합니다. 그 재정부 장관이 네. 발표할 때 두 가지 이슈가 항상 재정부 장관한테 제기됩니다. 첫째, 재정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근데 둘째, 감세를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사람들 살기 힘드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대답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재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세금으로는 못 걷고 쓸 돈은 있고 써야 될 돈은 있고 그러면 빚내야죠. 이게 이제 방금 지적하신 거랑 맞는데요. 인도 세금 총액이 GDP에서 한 17%입니다. 중앙 정부가 한 13%를 가져가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입니까? 물어보시면 부르키나파소하고 온두라스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인도가 네팔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이거는 국채 발행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네. 않느냐 예. 이런데 국가 신용도가 그 정도가 되지를 않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는 체계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율을 올린다고 말을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정치적으로. 또 하나는 인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당연히 이제 은행법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채나 기타 등등을 관리하는 그 인도의 중앙은행법도 만들어졌을 거고요. 네. 그 법들의 오리엔테이션은 딱 하나입니다. 금융 안정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소비자한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줘서 국가 경제가 회전되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세팅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1,000루피를 벌면 네. 1,000루피 지폐로 침대 밑에 넣어두죠. 은행에 넣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가 박하다. 예. 제도적으로 박하고 또 하나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금융 포용성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진전을 별로 보여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금을 안 하니까 은행에 돈이 없고 예. 그러니까 누가 국채를 기관 단위로 사주지도 사겠습니까? 않는구나. 그렇지. 예. 누가 어디에 돈을 맡겨야 예.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든가 하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윳돈을 다 그냥 금으로 보관하든가 예. 침대 밑에 보관하든가. 예. 그거를 이제 배남이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그 법이 굉장히 강화된데 배남이 자산이 뭐냐면요. 차명 자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아는 2% 정프로님한테 부탁드려서 두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두거나 건물을 사두거나 뭐 금을 갖다가 어디 쌓아두지 네. 절대로 금융기관에 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추적당해서 제가 뺏기게 될 줄 모르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2%님 말씀하신 이 상황이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좀 걷어보는 방향이라도 네. 해야 예, 되지 않아 예.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 노동자 중에 24%는 임시직이어서 사실은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4%가 월급을 받는 노동자예요. 네. 근데 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고용계약서를 쓰느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통계는 인도 노동자 97%가 고용계약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 사장이 그냥 내일부터 나오면 나오고. 예. 4대 보험이고 뭐고 떼고 뭐 이런 거 뭐 없는 거지. 연말정산이고 뭐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받는 비중은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통계치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4.2%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4대 보험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할 수 없이 내야 되는 사람. 그 수가 4.2%니까 세율을 만약에 높이면 그 4.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자, 자영업자들이 52%예요. 네. 근데 이 중에 95%가 혼자 아니면 식구들끼리 일합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적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뭘 어떻게 뭐 세금을 내게 하고 뭘 하겠어. 그냥. 예.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3차 산업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그 3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세원 조달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또 그러면 큰 제조업 공장들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인데요. 네. 한국이 31%입니다. 중국은 한 32% 되고요. 제조업 비중이. 예. 태국이 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든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느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인도처럼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내기 싫을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전산도 없지. 그리고 누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예. 누가 돌아다니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인심만 잃지. 예. 그러다 보면 정권 바뀌고.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잘 뜯어가게 됐을까요? 그게 놀라운 거죠.
지금 질문하신 그 맥락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결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은 했을 텐데 네.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죠. 출발할 때 우리도 사실 우리도 가진 게 그랬으니까. 없었으니까요. 뭐가 차이가 났을까? 이러면 이제 결국에 약간 짧게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독립하고 나서 네루가 네. 사실은 사회주의자였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독립 전에는 사회주의 티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간디가 아주 강력한 전통주의자였어요. 네. 그리고 낭만적인 이상주의자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 꺼내면 그냥 간디가 옆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랬는데 간디가 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힌두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루에게는 좌파의 적이 있지 우파에는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간디를 쏘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199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을 못했습니다. 간디를 쏘아 죽은 사람이 누군데요? RSS라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BJP의 기반이 되는 힌두 사회단체 운동단체입니다. 거기는 약간- 공산주의예요? 아니요. 힌두 극단주의. 그러니까 간디가 모슬렘들 편을 들고 있다. 이래서 간디를 저격한 겁니다. 우리 종교는 따로 있는데 예. 원리주의자들. 예. 약간 민족주의 느낌이네요. 예. 그럼. 왜 모슬렘 편을 들어서 파키스탄 편을 드느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네루가 이제 생각을 했죠. 뭘 생각했냐면요. 자본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는데 좀 좋은 걸 해보자. 예. 그래서 나름 똑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소련이 발전되는 성장 속도를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 저거 만들어내자. 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소련에 문제가 있겠어 장기적으로. 그러면 자본주의가 좋은 게 뭐지? 경쟁 아니야 경쟁. 그렇죠. 그러면 우린 둘 다 좋은 것만 하자. 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혼합 경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좋은 것끼리 섞겠다고 섞어서 요리가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이죠. 그게 되면 다 그거 하지. 그렇죠. 짜장과 짬뽕을 섞어 먹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합 경제라고 하고요. 그 혼합 경제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라이선스 라즈를 합니다. 그게 뭐 라이선스라는 말은 그대로 네. 허가권, 네. 라즈라는 말은 통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허가권 통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주의니까 국가가 계획을 세워요. 네. 그런데 생산은 민간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보면 야 기발한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인도의 자동차 회사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자 예, 정프로 오토모바일, 뭐 네. 2프로 오토모바일. 예. 그러면 제가 국가니까 자 양쪽 자동차 공장에 5,000대씩 1년에 만들어 이렇게 할당을 해줬어요. 네. 근데 2%님이 막 만들다 보니까 아니 공정을 조금만 단순화하고 이거 조금만 바꾸면 훨씬 낫겠는데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처도 좀 바꾸고 이 6개월 만에 5,000대를 다 만든 거예요. 네. 2% 공장에서. 예. 정프로님은 신경 안 써요. 원래 그냥 그래요, 굴러가게 원래 내버려 둬요 그냥. 소비만 해 소비만. 예. 그래서 다 만들면 그냥 팔려고만 하고. 예. 5,000대 만들었어요. 12달 만에.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나서 2%님은 놀아야 되잖아요. 네. 아니 공장을 놀릴 수는 없고 만들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님은 10,000대를 만들었고 저쪽은 5,000대를 만들었는데 예.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할당을 5,000대 해줬는데 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10,000대를 만들면서 국가 경제를 혼란시킨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해서 2%님은 감방만 안 가면 다행인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2%님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 해에 가서 빌면 뭐 할당이 1,000대 뭐 이 정도 나올까 말까 아니면 할당 못 받는 거예요. 생산량을. 아니 그러면 생산성 개선을 왜 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왜 해요? 근데 그러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몰라요? 인도의 그렇게 공무원들이나 그렇게 정책.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91년 외환위기 터질 때까지. 그래요? 예,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물론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외환위기 터지면서 제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이 상황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정프로님이 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5,000대를 만들었는데 2% 공장이 망했어요.
할당을 그렇지.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괜히 만들었다 예. 혼났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정프로님한테 너희 공장 내년부터 10,000대 만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정프로님 생각이 아니 10,000대 만들려면 공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터도 있고 근데 어. 2배로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2% 공장 쓰면 되지. 뭐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투자액을 원래 많이 100이라고 하면 75만 해도 10,000대는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럼 25가 남죠. 남죠. 그런데 정프로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25%를 들고 정치인 절반 주고 관료들 절반 주면 다음 해에 할당이 20,000대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투자는 뭐다? 뇌물.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는 뇌물이다. 그렇지. 열심히 어차피 경쟁이 있는 건 아니라면 경쟁이 유일하게 있다면 라이센스 경쟁이니까. 예. 그러면 그러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경쟁이 있죠. 뭡니까? 관료들의 경쟁이죠. 자, 정프로 공장에서 뇌물이 계속 나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안 들어와. 내가 무슨 담당이냐면 미관 담당이에요. 도시 미관. 그러면 뭔가 정프로 공장에서 나오는 뇌물의 생태계에 먹이사슬 안에 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프로 이리 와봐. 공장에 왜 미관이 있다위야? 그렇죠. 그 규정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48년에 사실 통과된 공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공장법에 의하면 뭐까지 통제 대상이냐면 공장 내부에 있는 벽 색깔 칠, 페인트, 그 내부 벽,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구내 식당은 물론이고 5월, 4월, 6월 뭐 이럴 때 찬물 갖다 놨는지. 그래서 그것에 걸리면 공장이 올 스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부풀려내기 경쟁에 이제 그 관료들이 가담을 하죠. 근데 관료가 결정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료의 뒤에서 상위 포식자로 정치인들이 먹죠. 법 만들어 줄게. 우리나라에서 저 청부 입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의원님 이름만 빌려주시면 저희들이. 저희가 법안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디 가나 사는 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디어 페인트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면 네. 돈 떨어지면 정프로님 공장에 가야죠, 한 번씩. 그런데 법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중에 여러 가지 고치기도 했지만 결론은 안 고쳐졌어요. 그 부서에 있는 책임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아무 때나 언제나 통보 없이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에라도 정프로 그 공장에. 오토모바일 공장에 들어가서 이 페인트 막 벗겨지고 이래서 이거 유해할지 몰라. 검사해 봐야 돼. 올 스톱. 이거 다 세우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정프로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사무실 가서 얘기 좀 합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정프로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봉투가. 예. 예금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제가 원천징수를 그러니까 이건 세금이 아니죠. 그 뇌물을 제가 원천징수 대상으로 신고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라이선스 라주의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공업 생산품 하나를 만드는데 허가를 80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막판에. 허가 80개를 받는다는 말은 허가 부서가 80개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봉투 80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네. 아니 근데 거기서 한 장만 받을지는 봉투 하나만 받을지는 줘봐야 하는 거지 뭐. 예. 야. 그게 네. 지금의 문제를 만든 핵심 정책의 실수였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 무슨 개도국이라든지 신흥 국가들 초반엔 다 이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독 인도가 뭐 더 심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였냐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이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잘 느끼질 못해요. 네.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네루 같은 인도 지도부가 실기를 했던 결정적인 대목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토지 개혁에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 국가들 중에 완벽하고 강력한 방식의 토지 개혁을 거의 수행해낸 국가들이 드문데요. 네. 그 국가 성공한 국가들이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입니다. 토지 개혁? 예, 토지 개혁. 뭐예요, 토지 개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에는 왕이 있거나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주는 날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잉여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땅은 다 2%님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작농이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 구조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몰수 한번 해야죠. 예, 그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네. 크게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 터지는 경험을 동북아 사람들은 했습니다. 아, 여긴 안 했구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아니 그거 우리 한 적 있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5천만이 그 당시 5천만이 아니었겠구나. 예를 들면 2천만이면 전국의 토지를 2천만 등분해서 하나씩 나눠줬다고요? 아니요. 그 방식으로 산술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했고요. 미 군정 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정권 시절까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싸게 줬죠, 농민들한테. 예, 불화를 하는데 이겁니다. 자, 저는 돈이 없어요. 소작농이에요. 예. 저긴 지주예요. 예. 근데 지주가 10,000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지주는 앞으로 1,000평 이상 갖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00평은 무조건 쪼개서 불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불화를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 불화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소작농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장난을 치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의지를 갖고 버티면 최소한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제 앞으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야, 지주들은 진짜 억울했겠는데요, 그때? 아, 그래서 지주들이 여러 장난을 치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쪼개기. 첫째는 쪼개요. 둘째는 차명. 왜냐면 어차피 소작농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2%가 저를 내 말 듣고 편안하게 할래? 아니면 내 칠대기 부를까? 뭐 이러면. 그렇죠. 그 마을에서 다 아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아니면 이거예요. 자, 2%님 땅이 10,000평이었는데 사실은 산이 2,000평이 있는 거예요. 네. 그 2,000평을 다 소작농들한테 불화를 해주죠. 토지 개혁할 때. 네. 제가요? 스스로? 아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좋은 땅은 다 갖고 있고 안 좋은 땅만 불화를 해주죠. 그리고 좋은 땅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야 거기 농사가 가능한데 네. 거기 다 막아버리죠 이제. 내 땅에만 물 가게. 예, 예. 그 정도야 다 현장에서 문제 없이 할 수 있죠. 요즘 그 우리나라 다주택자 그거 해서 네. 이렇게 싸게 팔라고 하고 예, 똑같다 그러니까.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좋은 것만 갖고 예. 똘똘한 한 채만 갖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저항하고 예, 증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토지 개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농촌의 생존 압력이 너무 높아요. 굶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토지를 불화를 받은들 네. 오늘 끼니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지주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제가 불화받았다고 그래서 원수 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내일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는 그냥 네.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막노동을 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농촌 생존 압력이 높아지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막대하게 도시로 유입됩니다. 아니 농사 계속 어차피 지을 거 아니었어요? 지금 농사를 아니 왜냐면 지금 지주 땅에서 토지 계획이 짓나? 안 돼가지고 예. 지주가 기분 나빠서 저한테 너는 내년부터 우리 땅에서 일하지 마 이렇게 되면 저는 근데 기분은 나빠도 땅을 불화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불화를 받은 땅은 저기 저 이상한 심을 땅. 수도 없는. 아 그리고-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비워버린다니까요. 예, 세입자 한 명 들어오면 뭐 4년은 기본이고 뭐 다 유리하게만 해주고 그런다고 예. 아예 비워버려.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 예. 나가지.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벌어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제가 불화받은 땅을 다시 사가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임시직이고 불안전 고용을 당하는 건데 사용자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자,
제가 공장을 세웠어요. 두 사람이 일하겠다고 시골에서 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7,000원 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당연히 10,000원이면 너 가 이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한 3일 굶다가 저한테 와요. 제가 5,000원에 일할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가 이렇게 하죠. 7,000원 가. 그렇지. 계속 그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이루어지는데 밥만 먹여주세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네. 국가에서는 좋은 의지로 했겠지만 제가 법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법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이미 최저임금법이 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근데 이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죠? 이러면 최저임금을 이제 한꺼번에 단일하게 정할 거냐 아니면 분야별로 나눌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정해놓은 의지도 좋고 정책도 좋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 당시에 최저임금 정하는 기준이 1,200개였어요. 기준이? 예. 그러면 아, 어느 기준이 맞는지 누가 알아요? 그냥 뇌물 필요한 공무원이 와서 당신 틀렸어라고 말하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 뭐죠?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예, 기준이 1,200개가 되니까. 최저임금이 몇 루피인지 결정할 때? 예.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서 결정하는 구조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네. 국가가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최저임금을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는, 정하죠. 규제를 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분야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겠구나. 하기가 힘드니까 예. 그냥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나눠놓고 나니까 그 규제 기준이 1,200개가 되고 나면 최저임금을 정하는 룰이라고 해서 그 룰을 따라서 우리 회사는 3조 2항에 의거 3.75 루피로 정한다라고 해서 주고 있으면 예. 공무원이 와서 야 4조 2항에 따라서는 3.75가 아닌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이 그렇게 많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노동법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단체들이 개입해서 합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00개에서 무한 번식을 하죠. 기준이. 네. 그러면 몇 개쯤 될까요? 최저임금 기준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전혀 이게 기능이 되지 않는 노동자 보호책을 내놓으니까 네. 사용자들은 이제 무슨 생각만 하냐면요. 규제를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규제를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노동자 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잡히는 노동자 수를 늘리면 안 돼요. 50인 이상 사업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 계약을 하는 노동자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몇 명은 하는데 10명 이내로 하고 한 150명 정도는 일용직으로만 계속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모두 다 보험 혜택, 사회보장 혜택도 못 받을 뿐더러 숙련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일을 못 하겠구나. 그러고 제조업체가 나름대로 이윤율을 높여가려면 규모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규모 경제에 제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가 없죠, 많아지는데. 없죠. 안 하죠. 그리고 그 규제가 이런 겁니다. 경제는 항상 예측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이 규모를 가면 이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구나라고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니 어느 공무원이 와서 이제 액수를 얼마를 원할지를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다음번 주지사 선거, 구청장 선거, 시장 선거에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결국은 투자를 못하죠. 요즘 인도 얘기하는 거 맞죠, 우리 지금? 예. 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사가 누적이 돼서 인도의 제조업이 구조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네네네. 이 구조가 정착이 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순환 그 악순환이 완전히 고착이 된 거고 어디선가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지를 못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가 뭐
약간 다른 말씀을 하나를 예를 들어볼까 해요. 네. 그게 뭐냐면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몰라요. 인도의 화폐 개혁 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 2016년에 네. 잘못된 기사인데 화폐 개혁은 아니고 고액권 유통 금지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예. 우리로 치면 5만 원권 쓰지 마. 쓰지 마. 근데 이겁니다. 인도에 혹시 여행 가보시면 보이는데요. 역 앞에 가면 지폐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한전상? 그렇죠. 남대문에 가면 있던 암달러상 생각하시죠? 그거 아닙니다. 지폐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인도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현물로만 자기들이 저축을 하니까 이 현찰 종이를 관리하는 게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종이돈? 예. 종이돈, 지폐. 예. 지폐가 조금만 찢어지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중앙은행까지 가서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등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장을 줘야 된다. 그러면 앞뒤에 깨끗한 종이 넣고 중간에 찢어진 종이 10장 정도 넣어서 이렇게 세보게 합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이제 돈 세는 방법이 좀 다른데 네. 한국처럼 반 접어서 넘기는 사람들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말로 하자면 전문용어로 깡이죠. 바꿔줍니다. 자, 헌돈을 새 돈으로. 예, 헌돈을 새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현실인데. 그러니까 헌돈 있어서 나는 이거 못 쓴다. 예. 그럼 그 사람한테 새 돈으로 바꾸면서 그 사람 팁을 일부 주고. 예. 그 사람은 그럼 그런 헌돈 모아서 중앙은행 가서. 예.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1000루피, 500루피를 못 쓰게 어느 날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때 했던 발표는 이겁니다. 지하 경제에 범죄자들, 그 다음에 썩은 관료 정치인들이 돈을 다 묻어놨을 거니까 이걸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딱 막힐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나쁜 놈들을 다 혼내주고 인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뇌물은 고액권으로 줬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집에도 그렇게 쌓아뒀을 거니까.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신권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하는 거를 전혀 신권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자, 제가 국권으로 가지고 있는 저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시장에 가서 뭘 살려고 그러는데 식료품도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은 아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고액권만 갖고 있으시다가. 노후 자금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저축을 침대 밑에 넣어놨는데 이게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3일간 줄을 섰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신권 없습니다. 못 바꿔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델리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신권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했는데요. 그때 모디 총리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네.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핑계를 댔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효과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로화를 도입을 할 때 자 이태리 리라나 프랑스 프랑을 유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간을 얼마 줬냐면 10년을 줬어요. 네. 근데 이태리 리라가 99.15%가 들어왔고요. 프랑스 프랑이 98.77%가 10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교환을. 네, 나머지는 안 들어왔죠. 그런데 인도에서 얼마 줬느냐? 그때 60일 줬습니다. 60일 안에 못 바꾸면 제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전 재산 날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바꾼 액수의 비중이 네. 0.7%입니다.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인도는? 예. 60일 안에? 예. 놀랍죠.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1인당 얼마까지만 바꿀 수 있는 한도도 줬을 것 같은데. 나쁜 아니 놈 그리고 잡으려고 또 하는데. 하나는 바꿀 때 액수가 크면 출처 설명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한 화폐 개혁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폐 개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뭐 그
블랙 머니 네. 이를 통제한다, 뭐 사회 정의를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목적은 딱 이겁니다. 못 바꾸고 누락된 화폐만큼 국가 재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상품권 유통시키는 회사들이 돈 버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이해되시죠? 네. 낙전으로. 예. 그래서 60일 주고 딱 커트를 해버리면 최소한 15% 20%는 못 바꾸겠지? 그러면 새 돈 찍어서 우리가 새 돈 딱 찍어서 세금 안 걷어도 인플레 없다 이거죠. 예. 세금 안 걷어도 이 돈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 투자도 하고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해보자 하는 기발한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기발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가능성은 딱 두 가지죠. 어떻게 다 바꿨을까? 자, 언론에서 논쟁이 굉장히 컸습니다. 첫째, 누가 브로커가 나왔구나. 그렇죠. 당연히 브로커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은 정보를 알고 미리 뺐다. 이게 이제 언론의 한 가지 주장이었고, 네. 두 번째 주장은 아니다. 선수들은 금이나 다른 걸 했을 것 같고 평민들, 일반인들이 아마 걸려 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바꿨을 거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설명이 맞는다 논쟁이 많았는데요. 네. 저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2번 설명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도는 전 국민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한 인생에 너무나 익숙해요. 왜냐? 제도적인 안정성이 없고 생존 압력이 높은 데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거를 문화현상으로 주갓이라고 부릅니다. 주갓? 예, 주갓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게 한국말로는 땜빵, 땜질, 임기응변 뭐 이런 건데요. 저기 이 그림에 보이는 저게 바로 주갓 이노베이션입니다.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예. 주갓 이노베이션. 저게 뭐예요? 오토바이에 예, 사람 승용차를 만들었잖아요. 오토바이에다 뚜껑도 있고 좌석도 편안하게 탈 수 있게. 승용차가 필요한데 차는 없잖아요. 그럼 만들어야죠. 주갓이군요, 저게. 예. 와. 주갓이라는 걸 구글에 뒤에 쳐보시면 지금 세 줄이 탔어요. 잠깐만. 예. 승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카니발 됐습니다, 지금. 이긴 자,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것도 자 농사는 지어야 하고 지금 소도 없고 그러면 뭔가 어떻게든 해서 당장 필요한 농기구는 오토바이 해야 되는데. 핸들에 붙여서 만들어서 해결한다. 주갓이네요. 네. 다다다다다. 예. 뭐 이런 것도 그냥 저 뭐예요? 사람들은 해결합니다. 자, 트럭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이걸 오토바이에 저 의자 다 싣고 다니는구나. 예. 그리고 이 지금 저것만 실는 게 아니죠. 부인도 같이 타야 되는 상황이고. 아내분 표정은 꽤 그래도 여유. 안정적이죠. 그 일상에 속하는 겁니다. 약간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와. 이때 언론에서 나온 멘트가 이겁니다. 자, 모디 정부가 네. 인도의 주갓에 한 방 맞아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인도에 가서 사업을 하시거나 인도 사람들을 대하면 이제 조금 다른 게 이런 겁니다. 직원에게 뭘 시키면 도저히 준비를 안 한 게 뻔히 보여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나요. 이건 당연히 저 친구가 해야 될 일인데. 근데 한 시간 있다 와보면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없어지느냐 다음 날 또 나타납니다. 진짜 머리 좋은 민족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저게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은 면도 있고요. 일단 사장 볼 때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건가 보죠.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임기응변으로 그 위기를 넘기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것을 자 모디 총리 인도 사람이지만 만만케 본 거예요. 그래서 60일 주고 돈 바꿔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한 15%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완전히 얻어맞은 셈이 된 거죠.
이 외에도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네루 시기 이후로 네. 생겨난 그 허가권 통치의 문제가 이 경제의 악순환과 같이 맞물려 있고, 그러면 고액권을 왜 금지시켰을까요? 뭐 할머니가 자살해서 죽고 뭐 분신하고 이런 신문 기사는 많지만 네. 그 기사를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저 일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어디선가 벗어나기 위한 작전을 지금 또 한 번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인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인도 여행 갔다 온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를 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매우 이해가 가요.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네루가 바보셨나? 왜 당연히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예. 그 몰라요? 이상해.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 차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의 차인지 저는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걸 이프로님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해돼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반응하지. 토론을 해본 결과 제 개인적인 경험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특히 지방에서 네. 그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면서 했던 그 경험들, 그러니까 전기도 들어오기 전에 뭐 시골도 겪어보고 이게 같이 얽혀 있는 사람들은 네, 저걸 공감을 합니다. 현실로 느끼고. 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이론적으로 뭔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인도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더 많은 좀 우리 컨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큰 나라고 뭐 역사나 뭐 이런 배경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인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우리 교수님께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우리 좀 끊었다가라도 이어갈 거죠? 이어지는 갈 2부에서 거죠? 예, 우리 궁금한 교수님. 거 아직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인도 경제를 무시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인도와 한국이 상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한국이 강한 이쪽이 인도가 약하고 필요한 쪽이니만큼 뭔가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굉장히 좋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또 땅도 굉장히 큰 인도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제 강국으로 갈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제조업 건너뛰고 서비스업으로 가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길을 찾겠어. 이거를 인도식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네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우리 강성용 교수님과 함께 인도를 저희가 해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라는 나라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에 아마 인도도 인구가 제대로 측정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강성용 교수님 어떻게 맞습니까, 인도? 인도는 전 국민 센서스를 네. 실시한 역사가 식민 시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내는 것에 있어서의 그 전통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센서스 항목에 뭘 넣을지는 항상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그 몇 명이에요, 인도 인구가? 저도 잘 모릅니다. 인도도 잘 모른다는 질문 얘기가 잘해야 돼. 언제 기준으로 얼마냐? 그렇죠. 세는 동안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센서스 기준으로 자료가 뭐 2011년 센서스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센서스가 한번 실시되면 투표할 때 몇 달 걸리는 거 아시죠? 총선을 하면 지역별로 투표가 날짜가 잡혀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하루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듯이 센서스도 센서스 정보가 나오고 나면 그걸 처리해서 책으로 묶어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이제 또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에 시간이 걸리고 센서스는 요원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시간이 걸리는데 예. 투표는 부뚜껑을 돌렸습니까? 왜 한 날 못 해요? 한 날 못하죠. 왜 그러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만큼의 인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몇억 명이 한꺼번에 투표하는 걸. 그래서 네. 투표 용지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기계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그림이 있습니다. 손바닥 정당
뭐 마차 정당, 연꽃 정당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아. 문맹률을 고려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후보를 보면 그 밑에 연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압니다. 아, 나는 연꽃 눌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 우리도 뭐 기차표 신발, 말표 신발 있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충 찾아보니까 한 10, 현재 한 UN 기준으로 14억 600만이 좀 넘는데 중국이랑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인도가 만약에 체크가 좀 덜 됐다면 아마 인도가 이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가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저는 그 추정치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쪽이 뭐 몇 명 더 많냐 이런 거. 자, 근데 이 인도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또 땅도 굉장히 큰 인도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제 강국으로 갈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냥 이게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 될 확률이 높긴 한데요. 네. 반반이라고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강국으로 갈 거냐라고 물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니까 강국이 될 건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 가는 모습 자체가 네. 과연 뭐 지금 중국이나 지금 미국처럼 갈 거냐 아니면 그거와는 다르게 더 강하게 나갈 거냐. 그러니까 어느 전망치를 보면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앞서는 다음 강대국이 인도다 이런 전망치도 있고 네, 이렇지 예.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보단 좋을 것 같지만 예.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처럼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제는 아닐 것이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과잉설비 시대 아닙니까? 네. 과잉 투자 시대고 지금 인도가 수출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도는 심지어 국내에서 저임금으로 생산을 해도요 중국산 수입 물자와 경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맨날 RCEP이라고 아시죠? 세계 네. 최대 FTA. 네. 그거를 협상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즐기게 했습니다. 인도가. 그리고 조인하는 날 아침에 조인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RCEP에 대해서 뭘 걱정하는 거예요? 중국과 경쟁하는 걸 걱정합니다. 아, 중국산이 관세 없이 들어올까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찬성하면 누가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농민단체 반대하고 자동차 회사 찬성하고 그게 우리나라 FTA죠. 이 예.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 반대요. 경총도 반대, 뭐 소상공인 연합회도 반대, 농민 단체도 반대, 학생들도 반대. 그러면 찬성하는 주체는 누구였냐? 모디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전날 찾아왔습니다. 아까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RSS, 네. BJP를 떠받치는 사회 전체 조직을 감당하는 그 기관에서 찾아왔어요. 이번에 거기 가입하면 우리가 지지를 철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취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인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즉 교수님 보시기에는 다 불리한 산업이라서 장벽 여는 순간 다 불리한 산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국민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91년에 외환위기 이후로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고 발전을 해가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루 시절에 네. 저렇게 사회주의적으로 살던 게 싫기도 했지만 좋은 건 뭐냐면 편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프로 네. 오토모바일 회사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예. 아니 기술 개발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시간만 지키고 와서 정해진 나사 몇 바퀴 돌리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렇지. 왜 갑자기 중국산, 미국산, 심지어는 일본산 자동차하고 경쟁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싫죠. 그렇지. 당연히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정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룹과 국민들의 여론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300개에서 400개가 되는 노동법을 개혁을 해서 몇 개로 줄여놓고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시행을 안 합니다. 지금 통과시킨 지 1년 돼가지 않나 싶은데요. 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강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중에 저항이 적은 것부터 시행을 해서 쪼개기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인도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 고리가 팡 터져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병이 나으려면 복합 제재를 끊임없이 투여하고 생활 스타일을 개선을 해서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아야 되는 거지 어떤 치료약을 한번 투입해서 나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국민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일부는 게 이해는 되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그렇게 그냥 예. 우리 먹기 편하게 이렇게 우리끼리 먹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발전하니까 예. 우리는 뒤처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양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입시 지옥입니다. 한국이 입시 아. 지옥은 유도 아닙니다. 아 맞아, 그 얘기 좀 들은 것 지금 같아. 예. 그건 또 별도의 이야기라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대가족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를 IIT를 보내기 위해서 5수 6수도 합니다. IIT가 뭐예요? 인도 공과대학. 우리나라 거기 가서 카이스트 같은 거구나. 예. 포항 거기 공대고. 가서 상위에 들어가면 실리콘밸리로 그냥 갑니다. 아.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수원으로 오죠. 삼성전자. 수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거기 가기 위한 재수학원이 모여 있는 영등포가 아니고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재수학원 도시. 꽃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더 시티 오브 대치동 먹는 건가? 예, 그러니까 어. 14억 인구에 맞는 재수학원 마을이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이 더 브루털합니다. 왜? 나고 되면 굶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굶어야. 문제인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CMI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도 경제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인도 경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데이터를 다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노동 가능 인구 절반 이상 특히 여성이 네. 구직을 포기했는데 구직 포기자가 9억 명에 이른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구직 포기자라는 말은 뭡니까? 실업자로 잡히지 않죠. 그렇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포기한 거니까. 그렇죠. 밖에서 보기엔 일자리 필요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포기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인구라는 발표를 여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반박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며칠 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직 포기자 인구가 러시아와 미국 인구 합친 것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언론에. 자, 취업난 요즘 세대에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도 취업난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경쟁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RCEP 가입 같은 걸 안 하게 되는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상 안에서 이 경쟁이 더 강해지는 상황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쟁이라면 어떤 경쟁? 지금 하고 있는 생존 경쟁이 지금 이 경쟁도 해야 되는데 내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까지 해야 되냐? 아니,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르세프트를 하든 뭘 하든 해야 예. 다른 나라에서 인도로 들어와서 회사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자유시장 경제를 드라이브 해나가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자꾸 들어와야 예, 나를 뽑으려는 사람이 많아야 내 몸값이 올라가지. 예.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거를 이제 클래시컬하게 정리한 게 이제 패티 클라크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경제가 발전할 땐 농업에서 제조업을 거쳐서 서비스업으로 간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제조업이 약한 거는 지난 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조업 건너뛰고 서비스업으로 가서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 길을 찾겠어. 이거를 인도식 지름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프로님께서 하셨던 질문, 네. 인도가 정말 강대국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뉘앙스는 뭐냐면요. 정말 그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개구리 뛴이라고 부릅니다. 개구리가 뛰어가듯이 뱀이나 개미가 기어가는 경로가 아니라 개구리가 뛰듯이 건너뛰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의 뒤를 이어받아서 제조 강국이 되려는 게 아니라 건너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가서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입니다. 왜? 유선망이 깔린 적이 없어요. 제대로 유선망이 확충이 안 돼서 저 사람이 통화 중이어서가 아니고 회선이 없어서 무조건 삐삐삐삐삐 합니다. 동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전화를 걸고 있으면 인도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옆에서 휴대폰 꺼내서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저 바꿔줍니다. 그냥. 왜냐하면 휴대폰은 다 뚫려요. 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선망을 제대로 깔은 적도 없는데 무선망은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구조 말씀드렸죠. 그 고액권 금지 조치 이야기하는. 네네. 은행 구좌를 가진 사람 수가 적은데 스마트페이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건 있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 벌써 일정 정도 2%님이 설득이 되셨다 그러면 대중들은 잘 설득이 됩니다. 우리 인도는 땅 파고 뭐 광케이블 묻지 말고 5G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강대국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혹하는구나.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된다 파도 있고 안 된다 어림없다 파도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겁니다. 뭐죠 이게? 자전거. 이게 이제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악순환 구조 안에서 발전소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전기 없죠. 예. 그러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팹랩의 예인데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거 갖다 놓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 필요한 걸 만드는 겁니다. 네. 저게 커지면 벤처기업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예요. 근데 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IT 산업은 이래서 발전한 겁니다. 사람 한 명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이 발전을 한 겁니다. 아니, IT 산업 발전은 전기가 일단 충분히 좀 공급이 돼야지. 그게 전기가 충분하면 그걸 했겠죠. 뭐냐면 선박 해체업. 선박을 해체하면 그 고철이 나오는데 그 전기로로 대부분 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기가 있지 않죠. 그래서 IT 산업은 이래서 발전을 한 거고 제약업이 발전한 스토리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조업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패티 클라크의 법칙을 벗어나서 건너뛰기로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지금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경제 그 강국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정프로님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그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떤 발전 경제 전공하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그건 그냥 헛소리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단언하지 말아라. 안 해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많은 통계치들이 유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네거티브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1, 12년하고 17, 18년 사이에 이미 일자리가 6천만 개가 줄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도가 제대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전부터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고착되기 아, 시작했어요. 벌써요? 예. 음. 그러니까 IT 강국이라는 게 고임금 노동자 극소수를 만들고 나머지는 실업자로 계속 남게 하는, 즉 일자리 창출 여력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리고 IT 산업에 대해서도 두 가지인데요. 좋은 말로 하면 수출 지향형이고 나쁜 말로 하면 하청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청인데요. IT 산업이 발전한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시차입니다. 실리콘밸리하고 시차가 12시간 납니다.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반대네. 이 프로님이 프로젝트를 미국에서 다 기획을 하고 오후 3시에 회의 끝나고 5시에 퇴근하기 전에 이거 코딩을 다 해놔. 그러고 이메일로 쫙 날려보내고 다음날 출근하시면 해놔 있어요? 인도에서 코딩해서 와 있죠. 아주 효율적이네. 그러면 이 프로님이 돌려보고 이거 버그 같은데 그러면 정 프로님하고 또 회의하고 아. 퇴근하기 전에 이거 고쳐서 다시 해봐. 그러고 또 보내겠죠. 실리콘밸리의 그 누군가는 이걸 알고 실리콘밸리에 본인이 취업을 해서 본인은 놀고 밤에 인도 그 자기 애들한테? 월급 중에 일부 떼어줘서 코더들한테 몇몇 해주고 그 다음날 와서 놀다가 한 10시쯤 딱 갖다 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미지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한참 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때 네. 인도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아트만 이르바르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그 자립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네. 이게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국처럼 소비자들한테 돈을 찔러주거나 한국처럼 뭐 자영업자 어떻게 지원해주자 뭐 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딱 이거예요. 자, 2차 전지 산업에 1,810억 루피를 투자하겠다. 전자장비 부품 산업에 500억 루피를 투자하겠다.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사업에 5,704억 루피를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산업 150억 루피,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사업에 1,219억 루피. 이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계속 바꾸지만 네. 내용은 지난 회에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조업 분야 제조업 일자리 쪽에. 창출. 제가 불러드린 이 분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인도 경제를 무시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인도와 한국이 상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코드가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강한 이쪽이 네. 인도가 약하고 필요한 쪽이니만큼 뭔가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상생의 파트너가 되기에는 굉장히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인도식 지름길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인도도 전통적인 방식의 발전 경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밟아갈 것이고 그것이 결과를 만들기 시작하면 눈덩이 효과를 만들 거니까 가속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 참조하실 만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네네. 인도식 지름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아주 보수적인 옛날 한국식의 발전 모델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미싱 돌리자. 전 국민이 미싱 돌려서 봉제 산업 키우자. 구로공단처럼. 방글라데시가 의외로 경제 성장률이 높더군요, 정말. 예. 그래서 IMF 지금 예측치로는 뭐 작년 거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금년에는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높을 것이고 방글라데시가 예. 어. 그리고 금년 내년 후로 계속 방글라데시가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높을 거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한국이 밟아봤던 경로를 밟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성공을 우리가 그림은 좋은 디지털 시대의 혁명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이런 식의 그 비전에 가려서 못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 그렇다면 인도는 그걸 모르겠느냐?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인도 정책 당국자들도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포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과 인도가 잘 좀 협동을 해갖고 잘 될 수 있을 만한 분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무슨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인도에서 사업하려면 뭐가 되게 힘들다면서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의 일상화, 그 다음에 법률 규제의 예측 불가능성. 오늘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토지 수용이 무조건 그냥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토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그래요? 거기는 참 뭐 허가 하나 내려면 예. 공장을 털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대요. 왜 그래요? 10년은 굉장히 짧은 거죠. 아, 10년 제가 토지 개혁 예를 아까 예. 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죠. 자, 지주가 네. 저한테 하다못 겨우 자기는 싫었는데 자, 10,000평 중에 저한테 10평을 떼줬어요. 네. 근데 10평이 산꼭대기 땅입니다. 쓸모도 없는 밭이에요. 네. 농사도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죽기 전에 제 이름으로 땅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 지주가 와서 막 위협을 해도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 땅은 내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제 땅이 됐어요. 이제 100평이. 오케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등기소를 가야죠. 그럼 등기 공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불화 받는 서류 처리 다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문맹이니까 모르죠. 불화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우선 돈부터 내. 등기 비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야. 네. 지적도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이 저한테 돈 내래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땅이긴 한데 내가 처리를 못 해줘. 돈 다 내. 불화 비용을 다 내기 전까지는 처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행정 비용.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어요. 그때가 벌써 50년대, 60년대. 네. 예. 그래서 아들들이 생겼다가 손자들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적도에 등기에 안 올라간 100평 땅의 주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손자들 20명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정프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 내가 여기 태양광 발전소 지을 거야. 여기 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라고 주지사 서명 받아왔어. 이런 말을 하면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소송을 걸어요. 대법원까지 30년 걸립니다. 손자들이 예, 기본적으로. 내 땅인데. 예. 그리고 또 하나. 20명이 다 같이 동의해서 땅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디 사는지 알고 어떻게 동의를 받아요? 근데 또 하나는 지적도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럼 안 나타나 있는 땅이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제 자식 손자들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받았으니까. 미등기지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외국 회사라면 그리고 제철소 새우로 온 회사라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거를 예. 우리는 예. 그냥 국가가 공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공권력으로 예. 뭐 80%가 동의하면 몰수라든가 예.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도시도 만들고 예. 그냥 그렇게 하지 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안 하는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기도 했고 네. 심지어는 소급 입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2020년에 만들어요. 지금 일산에 아파트 들어선 지가 오래됐는데 네네. 해결이 안 되니까 법에 뭐라고 쓰냐면 이 법은 1980년부터 유효하다 이렇게 적어놔요. 야. 그래가지고
땅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지 그 토지 수용이나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조세 매기는 데도 씁니다. 그러니까 2%가 너무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면 2%가 일하는 이런 인터넷 방송 섹터는 1990년부터 세율을 30%로 인상한다. 이렇게. 세금은 소급해서 추징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소송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외국 기업 특히 보다폰 케이스가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예. 결국에는 국제 상설재판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던 케이스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결론 나는 게 거의 20년 가까이 와서 결론 났어요. 그러면 자 이게 10몇 년씩 걸리면 누가 이길까요? 근데 교수님 대개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건 예. 예전에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윽박지르고 하다가 예,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예. 생각으로 3단계나 4단계 즉 이른바 잘 사는 나라들이 예.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다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인도는 이런 거는 되게 후반전에나 가능한 걸 이미 지금 하고 있고 예. 재판은 야 그래도 인권은 지켜야지 재판은 다 받아야지 뭐 신중하게 해야지 예. 30년 걸려도 어떻게 예. 법이지 이렇게 예. 하고 뭐 세금 걷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예.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게 이제 이프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근대와 전 근대를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 접근할 때. 즉 근대적인 국가와 전 근대적인 사회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그리고 국가가 무력을 독점하는 당연한 근대 국가의 상식은 관철이 되지만 시골 가면 현장에서 아직도 재판은 누가 하냐면 촌장이 합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촌장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막 섞여 있군요, 그냥.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치면 아까 토지 수용 경우입니다. 네. 현장에서 그 20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방법은 촌장이 나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가서 전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투입하고 현대 기술이 거기 가서 투입이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맞추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 적절한 대응의 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주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항상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로젝트 이름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뭔지 아시겠죠? 전기, 네. 전력망. 지금 현재 인도가 송전 손실률이 20%가 넘습니다. 전기도 부족한데. 근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대부분이 뭐냐면요. 전기 계량기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네 집에 2%네 집에 얼마 전기 썼는지 계량기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량기 비싸잖아요. 그걸 만들 돈이 있으면 전기 만들어 주는 게 낫죠. 그럼 요금은 어떻게 받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누가 받았겠어요? 얼마를 받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안에는 거기는 이제 계곡이 깊으니까 수력 발전소를 짓자. 예. 계곡이 깊으니까 그러면 거기 수몰지구도 없이 발전 잘 돼. 그리고 눈이 녹으니까 수량도 풍부해. 부탄이 인도에 전기 수출하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 2% 건설에서 그 수력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30년간 전기 요금 나오는 걸 다 가져다가 이 투자금 환수해 가세요. 이렇게 제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2%가 계산을 해보죠. 네. 괜찮아요 이게 할만해. 평지도 아니고 산의 계곡이니까.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 돈을 거들어 갔더니 전기 쓰는 사람 집에 계량기가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남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지 말자라거나 뭐 우스꽝스럽게 희화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을 전제로 가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방식의 제도로 해결할 건 제도로 해결을 하고 비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비제도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쪽 전공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그냥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나요? 그런 하소연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앞으로 방향이 네.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받았고요. 그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확실한데 그 일상 안에 경쟁 체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낮추어 갈지는 네. 조금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반감을 어떻게 죽이냐면 극우 힌두교 이데올로기를 가져다가 선전을 해서 그 반감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과 자유시장 경제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묘한 정치 집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인도 쪽에 만약에 투자나 기업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강성윤 교수님께 꼭 먼저 자문을 받아 보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하고요. 예, 네. 인도라는 나라 오늘 우리 강성윤 교수님께 좀 배워봤고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교수님이 오늘도 이것저것 빨리 하시느라고 밑에 그냥 떨군 것들 많죠. 네, 그래서 예. 그거 한번 쫙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을 수 있으면 네. 네. 클래스 오브 기대빠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인도 관련돼서 혹은 뭐 이 아시아 남아시아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우월할 것도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 네.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엉망진창해.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민자로 뭐 지하철 깔아달라고 뭐 도로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줬더니 시장 바뀌었다고 계약 다시 하자 그러고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뭐 9호선 할 때 그 맥쿼리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별일 없이 그냥 그래 잘한다고 넘어갔지만 밖에서는 난리 났던 일입니다 정말. 예. 예. 알겠습니다. 정도의 차이, 빈도의 차이지 네. 비슷은 하죠. 그런 것들 한번 저희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인도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해주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